제국과 제국주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국이라 하면 엠파이어, 이제 다른 민족을 통치 혹은 통제하는 정치체제다. 그래서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된 국민국과 달리 이 제국에는 이제 여러 민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국은 이제 로마 시기에 황제국가, 엠페러죠, 엠페러, 황제국가에서 시작했고, 이 엠페리움은 이제 그 제국의 어떤 권한, 그래서 황제의 권한인 전쟁 명령권, 법 실행권 모두를 포함하는 최상의 권력이다. 왕의 통치권, 황제의 통치권 한 나라의 경계를 벗어나서 다른 민족이나 국가에 확장되고 단순히 영토 지배뿐만 아니라 문화와 삶, 그죠? 경제까지 지배하게 됩니다. 서방에서는 이제 알렉산더 제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페르시아, 로마, 중세 신성 로마 제국, 몽고 제국, 이슬람 제국, 근데 이제 나폴레옹 제국 이렇게 있습니다. 제국의 종류를 보면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제국, 소련이죠, 소련, 소비에트 연방입니다. 처럼 서로 다른 민족들이 지배관계에 있는 게 아니죠. 지배와 피지배 관계에 있는 거지 않죠. 지배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죠. 여러 나라가 합쳐진 거, 여러 나라가 합쳐진 거. 그런 형태가 있고, 로마 제국처럼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가 있다.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하나의 국민 국가가 다른 식민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국은 로마처럼 전쟁, 힘으로 유도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날 제국주의죠. 처럼 경제적인 이익,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추종자를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다. 미국식 체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사상 문화. 중국에 보면 중국의 유교 사상을 받아들이는 주변 국가들이 유교권 국가가 형성되는 것, 이런 것도 있다. 제국을 유지하는 건 반드시 이 전쟁이 아니라 힘만 아니라 이데올로기나 문화나 경제적 이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국에서는 한편으로는 중심과 주변이 있고 통치와 피통치자가 있죠.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의 계층이 구분이 되지만 그거를 또 한꺼번에 다 묶어주는 게 있다. 몽고 제국이라면은 몽고에서는 제일 제1등 민족, 제1등 시민이 몽고인이고 2등이 이슬람이고 이런 식으로 제일 꼴등이 고려인이고 끝까지 복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중심과 주변의 엘리트를 연계한 가치체계, 언어, 시민권 이런 시민권도 1등 시민권, 2등 시민권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제국은 하나의 권역이기 때문에 국경과 같이 확실한 경계를 갖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는 거죠. 소련 제국이다. 그러면 소련의 여러 나라 국가가 있었지만 국경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그 소련 시대에는. 그죠? 로마가 이미 점령한 나라 사이에 국경은 별로 큰 의미가 없겠죠. 어차피 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국경 문제가 중앙 권력이 힘이 셀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힘이 약할 때는 이제 여기서 이 경계를 둘러싸고 중앙 권력, 로마의 권력과 지금까지 로마의 권력에 숨죽여 있던 세력들이 서로 국경 분쟁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중앙 권력이 강할 때는 국경에서 분쟁이 안 일어나지만 약할 때는 뭐 몽고라든지 여진족이라든지 이런 데서 국경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국과 강대국은 구분해야 됩니다. 미국이나 중국은 강대국이죠. 그렇지만 대국이지만 그 자체가 제국. 미국이 뭐 여러 민족 국가로 형성된 여러 민족이다.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물론 소수 민족이 있긴 하지만 90% 이상이 한인, 90% 이상이 원래 중국인 거죠. 나머지가 그 10% 미만이래. 소련과 다르죠. 소련은 러시아계가 50%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도 다양한 국가로 형성되어 있지만 인도가 제국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거기에 뭐 인도가 어떤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을 그 안에 민족 국가들 사이에 지배 피지배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제국주의는 이제 다른 민족을 통치하려는 국가 정책이죠. 지배 정책. 다른 민족을 통치하려는 목표는 뭐냐? 로마 제국은 전쟁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노예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중국은 이 변방의 야만족이죠. 변방의 야만족들을 통치해서 변방의 국경선, 그래서 중국 본토를 이 야만족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국경선 관리 차원에서 중국은 했다. 이건 중요하다. 왜냐하면 로마 같은 경우는 노예를 획득해서 자기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대륙까지도 진출할 수 있지만 중국과 같이 국경선 관리일 경우에는 인접 국가만 한다. 인접 국가만. 이것이 다른 점. 이슬람은 이제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종교 확대. 근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원자재와 시장의 획득을 위해서 다른 민족을 지배하라 합니다. 자본주의 제국주의는 인접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대륙까지, 타 대륙까지 진출하죠. 이게 다른 점입니다.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를 보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옛날 중국이 타 대륙까지 진출하지는 않았죠. 근데 로마는 타 대륙까지 진출을 한다는 겁니다. 1830년대 프랑스의 나폴레옹 시대에 임페리얼리스트, 제국주의라는 단어가 사용했고 1870년대 영국에서는 이제 영국의 대외 평창, 영국, 그레이트 브리튼 정책을 얘기하고 그래서 제국주의가 이때부터 대외 팽창주의라는 침략주의에 의미하게 됐습니다. 카우치키, 독일 사민당의 카우치키죠. 제국주의는 국가 정책 또는 세계 정책이죠. 산업 자본의 발달의 결과이고 금융 및 자본 수출이 고도로 증대한 결과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제국주의는 지난번에 말했던 중상주의, 화폐를 금을 획득하려고 하다가 상품을 수출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본, 금융을 수출한다. 유럽에서 그 로마 제국 이후에 제국주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먼저 스페인 같은 경우는 신항로를 개설하고 아메리카 대륙에 발견하면서 그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화를 한 거죠. 스페인 제국이 구성. 그래서 이러한 스페인 제국은 또한 유럽에서 여러 그 왕들, 그죠? 왕들 간의 결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유럽에서 지배권, 무적 함대라는 이런 해군을 이용해서 먼 거리까지 식민지를 획득했다. 1588년 무적 함대가 영국 해협에서 태풍으로 완패당하면서 이 재해권 재해권이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신교와 구교, 종교 문제로 1618년에 30년 전쟁이 시작되면서 포르투갈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고 특히 네덜란드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스페인이 쇠퇴하시게 됩니다. 네덜란드가 잠시 해상권을 장악했으나 결국 세 차례 전쟁을 통해서 영국에 패하게 되면서 영국은 이제 스페인, 네덜란드를 다 복종시켰다.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스페인을 같이 굴복을 시켰습니다. 30년 전쟁 동안에.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끼리 제국주의 전쟁을 하시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전쟁을 하고 아메리카에서도 전쟁을 하면서 결국은 영국이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의 프랑스의 식민지를 상당 부분 탈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민지에서 일종의 그 타협을 하죠. 타협. 아프리카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일정 부분 나눠 가졌고
아메리카, 특히 북미에서는 영국이 압도적으로 프랑스를 퇴출을 시키면서 영국이 승리한다. 영국이 이제 재해권 세계 강대국이 되고 나서 영국은 다른 나라를 영토 식민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유럽의 다른 나라를 나폴레옹이다, 히틀러다 그러면은 유럽의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는데 영국은 유럽 대륙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은 유럽 대륙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같이 유럽에서 최고 강자가 나타났을 때는 그 강자하고 영국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동맹 정책을 통해서 이 강자를 패퇴시키는 이런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영국에 패했죠. 그 영국의 기본 정책은 오스트리아, 프레이션,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프레이션 중심으로 독일이 통일되는데 이런 내륙의 국가들이 유럽에서 제일 패권 국가, 대제국 형성을 차단하는 게 영국이다. 기본 평상시에 유럽의 문제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타날 때는 영국이 그거를 패퇴시키면서 혹은 진압 균형자 역할을 했죠. 그렇지만 독일에 의해서 벌어진 1차, 2차 대전은 결국은 막지를 못하고 미국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미국은 이제 그 독립전쟁에서 영국과 전쟁이었고 그 미국은 독립전쟁에서 영국의 육군을 패퇴시켰지만 해군은 영국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 위주로 영국이 미국을 계속 공격하는데 1812년에 영국이 워싱턴 백악관을 불태우는 그런 그렇지만 점차 미국이 이제 영국의 해군력에 근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은 세계의 패권을 두고 이 경쟁을 하게 되는데 프랑스는 동전인데 미국 편을 들죠. 영국과 경쟁 국가니까.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서양에서는 영국과 전쟁해야 되고 태평양에서는 영국의 동맹국인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 이후 최대의 미국의 제1적국은 영국과 일본이었다. 그런데 유럽에서 1차 대전에 이 독일이 1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영국과 미국은 이제 경쟁 관계가 아니죠. 공동의 적이 생겼다. 독일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미국과 영국은 서로 적대 관계였는데 동맹 관계로 바뀌죠. 왜냐하면 같은 앵글로 섹슨, 같은 앵글로 섹슨. 이죠. 그 앵글로색슨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독일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 관계로 전환이 되면서 미국은 이제 1, 2차 대전에 영국과 프랑스를 도와주면서 그런 영국과 프랑스와 전쟁을 하지 않고 이들로부터 평화적으로 지배권을 계승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태평양에서는 일본과의 전쟁을 해서 태평양의 지배권을 무력으로 빼앗은 대서양 유럽에서는 독일과의 전쟁을 함으로써 영국과 프랑스와 동맹을 맺으면서 영국과 프랑스의 지배권을 평화적으로 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영국과 프랑스는 특히 프랑스는 2차 대전 때 아, 독일의 점령을 받으면서 많이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2차 대전 이후에도 그 미국에 근접을 했죠. 근데 아, 1956년인가요? 1950년 이집트 그죠? 이집트 수에즈 운하 전쟁. 수에즈 운하 전쟁을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에 알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꼰들겨서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하게 만들고
영국과 프랑스가 개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이 경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영국과 프랑스가 이 수에즈 운하 문제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면서 결국은 수에즈 운하 전쟁 이후로는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에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소련과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고립길을 지나다가 이제 소련 붕괴, 중국은 개방 정책을 하면서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체제에 보수됐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 이와 같이 독일과의 맞서면서 영국과 프랑스와 동맹을 맺으면서 일본을 패퇴시키면서 그리고 소련과 중국과는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신자유주의 체제로 포섭하면서 미국이 제1의 국가가 됐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그 푸틴이 러시아를 옛날 소련 시대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한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를 하게 되면서 세 나라가 지금 경쟁 관계에 있게 되고 한국 전쟁이라든지 아프간 아프가니스탄 그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든지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러한 형태에서 간접적인 대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태입니다.